인간의 탐욕과 서브프라임 사태,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금융위기 가운데 큰 수익을 올린 주요 인물들 마이클 베리, 스티브, 찰리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루이스가 빅숏에서 실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인간의 탐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단어를 나누어서 설명하면 먼저 서브프라임은 프라임 아래 계층을 의미하고 모기지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민층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인 것이죠. 채권은 돈을 빌렸다는 증서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을 발행한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게 되고 나중에 원금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은 각 개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 채권을 묶어서 상품을 만든 것인데요. 이 상품은 수백 명이 빌린 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의 신용 등급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등급 가장 좋음에서 10등급 가장 나쁨이 있는데 8에서 10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책에서 보면 이주민들에게도 묻지마 대출이 나간 것을 보면 대출 받는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개인의 채권들로 구성된 상품도 당연히 등급이 안 좋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신용평가사에서 제일 좋은 등급인 AAA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채권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부실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채권 100개 중 몇 개는 지역에 따라 집값이 떨어져서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국 모든 지역이 동시에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상품을 만든 대형 은행은 이 AAA 등급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AAA 등급을 받아야 연금 등 기관들이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이죠.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인 AAA 등급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면피가 되는 셈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펀드 매니저가 듣도 보도 못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가 손실이 나면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이나 애플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삼성이나 애플에 무슨 문제가 있나로 이야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들은 AAA 등급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 일단은 면피가 됩니다. 하여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실 채권들은 AAA 등급의 채권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베리, 스티브, 찰리 등의 사람들은 이 구조를 파악한 것이죠. 그들은 이 대출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아니 유지만 되더라도 대출한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AAA 등급의 상품들이 부실이 난다는 것에 베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CDS, 신용부도 수업입니다. CDS, 신용부도 수업은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보험 상품입니다. AAA 등급 상품이 부실이 나면 보험회사에서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죠. 즉 100만원짜리 상품이라면 원래는 이 상품 구매자가 꾸준히 이자를 받다가 만기가 되면 100만원 원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부실이 나서 100만원을 못 주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대신해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보험회사에 매달 꾸준히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마치 개인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신 나중에 크게 한번 타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CDS를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이고 그렇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차할 수밖에 없고 AAA 등급 상품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반면 이 CDS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위험 없이 수수료를 벌어들인다는 착각에 빠졌는데요.
AAA 등급의 상품이 부실이 나는 경우는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확신 아래 한쪽은 CDS를 만들어 판매하고 한쪽은 CDS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한정되어 있어서 무한정 AAA 등급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그들은 또 머리를 굴러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합성 CDO라는 상품인데 포인트는 하나의 부실 채권을 여러 합성 CDO에 구성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합성 CDO에 대한 CDS, 즉 보험 상품을 또 보험회사에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파생된 상품들의 영향력은 엄청난데요. 빅숏 영화에서 그 비율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카지노에서 A와 B가 블랙잭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구경하던 C와 D는 A와 B 중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합니다. 그 뒤에 있던 E와 F는 다시 C와 D 중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A와 B의 결과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판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원리에 의해 서브프라임 대출보다 금융 시스템의 손실이 훨씬 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100만원 일으켰는데 그 돈을 못 갚음으로 인해 미치는 파장 손실은 20배인 2천만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 규모를 보험회사와 투자은행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리스크 없이 수익을 올린다고만 생각했지 실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감당해야 될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즉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마이크 베리는 AAA 등급 채권 부실에 베팅하기 위한 방안을 찾다가 CDS, 신용부담 수합이라는 상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품은 기본적인 투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는 매년 지불하는 수수료로 한정되어 있고 수익은 무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입니다. 물론 이 CDS를 최초로 만든 목적은 투자 목적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마이크 베리는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채권을 상품화해서 넘기므로 채권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험회사와 마이크 베리를 중개해주는 것만으로 스스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제조업에 유통이 존재하는 것처럼 골드만삭스도 이 거래에 있어서 거의 리스크 없이 유통을 해주는 것만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골드만삭스에 대한 내용을 재밌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동네에서 게임을 주도하는 골목 대장이었다. 반면 메릴 린치는 물이 깨게 된 것만으로도 기뻐서 다들 꺼려하는 일을 맡은 작고 통통한 아이였다. 스티브가 보기에 그들은 크랙 더 휩, 한 줄로 늘어서 손에 손을 잡고 움직이다가 선두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뒷사람들을 이탈시키는 놀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 게임에서 메릴 린치는 늘어선 줄의 맨 마지막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았다. 즉 골드만삭스는 골목 대장이어서 손실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메릴 린치 같은 회사들은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문제 중 하나는 아무도 그 실체를 모른다는 것인데요. 책에서 한 전문가는 이 AAA 등급이라는 상품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 아무리 깊이 파헤쳐도 밑바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웠죠. 그런 용어를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왜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용어 자체가 이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어를 비롯한 여러 장애물을 만듦으로써 실체가 무엇인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오일가에서 쓰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마이클 베리, 스티브, 찰리 등의 사람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투자하여 큰 성과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쉽게 돈을 번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이클 베리는 5년 동안 수수료를 내면서 인내해야 했고 그에게 투자한 파트너들은 마이클을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는 엄청난 부담과 괴로움, 압박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자신이 분석한 시장 상황이었던 것이죠. 천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주식 전문가에게 주식을 하라고 했는데 채권에 투자하니 그것도 평가 손실이 계속 나는 상황에 수수료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 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또한 찰리는 편두통으로 고생했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터질까 생각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과 온 세계가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손실을 일으킨 직원은 멀쩡히 엄청난 보너스와 연봉을 받았다는 것과 문제를 유발한 금융기관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금융위기가 와도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벌돈을 다 벌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월가 사람들은 서브프라임 문제가 자신들의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월가 사람들이 종종 그러듯이 서브프라임 대출 문제가 미국 시민들의 거짓말과 재정적 무책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할 때마다 스티브는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요? 미국인 전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대출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록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시장의 붕괴에 베팅을 한 이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윤리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센트 다니엘과 스티브는 이것을 암시하는 말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빈센트 다니엘은 붕괴의 베팅에 큰 돈을 번 자신들의 역할을 되짚어 보았다. 이에 빈센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말이야. 우리는 시장을 공매도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유동성을 창출하고 있어.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이 우리는 괴물이 터져 죽을 때까지 먹이를 줬어. 스티브가 말했다. 괴물이 폭발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돈이 낳는 문제였다. 즉, 그들의 베팅은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시장이 더 빨리 붕괴하도록 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니었어도 시장은 거품으로 인해 언젠가는 붕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붕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비유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에서 생수, 장수를 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시장의 붕괴를 막으려고 했어도 탐욕스러운 월가를 상대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부를 설득하거나 변화를 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지켜보는 것보다는 투자를 해서 수익이라도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명확하게 어느 것이 옳은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왕이라고 불리던 미국 금융업계의 전설 굿프렌드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며 투자자들과 은행가들의 탐욕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루이스는 이에 더하여 탐욕을 부추기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문제라고 덧붙입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이 탐욕을 부추겨 수많은 부실 채권을 AAA 등급 상품으로 생산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월가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센티브를 이연하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인해 문제를 감춰가며 영업 실적만을 올리는 직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안 드러나면 제일 좋고 드러나더라도 자신이 성과급을 받고 그 회사를 떠날 시간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빅소스를 읽으면 금융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큰 그림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지고 오는지도 목도할 수 있고 기회를 포착해도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결국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참고로 빅숏은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투자하는 전략을 일컫는 용어입니다.